안녕하세요. 상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8시 40분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증시가 1시간 늦게 개장하고 또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 시간도 변경되는 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숨죽이는 시간이죠. 초, 중, 고교 12년 동안 공부한 걸 단 하루에 쏟아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의 성적이, 오늘의 컨디션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날. 참 비정하기까지 한 약속의 날입니다. 지나보니까 수능이,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부는 아니어도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날입니다. 어디선가 한숨도, 눈물도, 환희도 터질 수 있는 하루.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에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건네고 싶은 하루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대입 수능이 치러지는 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들 어떻게 1시간 늦게 출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공무원분들이나 이렇게 늦게 출근하시는 거, 증시 1시간 늦게 시작을 하고, 은행문도 또 1시간 늦게 연다고 하는데요. 또 일반인 분들에게는 또 똑같은 또 하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게요. 어쩌면 오늘 되게 이제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올해 수험생이 50만 4,580여 명이라고 합니다. 유통업체들의 마케팅도 치열한데요. 한 편의점에 따르면요, 수능 직전에 이것 매출이 88%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맘때 많이 팔리죠. 잘 찍으란 뜻의 포크, 잘 풀라는 뜻에서 휴지가 있다면 대학교에 철석 붙으라는 뜻으로 이것을 선물하기도 하죠. 한 입 이렇게 물어서 먹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또 혹은 여러분의 추억,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메밀묵 친구, 여기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엿이라고 그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청취자들께서 조금 더 힌트를 주셔야겠는데. 메밀묵 친구. 그거 듣고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비속어는 아닙니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비속어는 아니라고? 세 글자로. 대학에 찰싹 붙기를 바랍니다. 네. 다들 그 예전 생각나시죠? 오늘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손석우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코픽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중거금리가 되는 코픽스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게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주담대 금리도 오르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붙이는 가상금리도 지난 1년여간 따져봤더니 꽤 높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실명이 공개가 됐는데 이런저런 놀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염현석 기자는요. 네. 정부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거의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을 이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날 달라지는 것들에 관련된 경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손석우 평론가 소식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참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코픽스 금리가 또 올라요? 네. 코픽스라는 게 이제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을 위해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를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에는 뭐 예금, 적금, 양도성 예금 증서, 금융채 같은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 방식,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이 변동성을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코픽스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가 10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공시를 했는데 3.97%였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 0.15%포인트 오른 겁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3.90%로 전월과 비교해서 0.02%포인트 올랐고요. 또 신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3.33%로 0.04% 상승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거는 그 안에 조달하려는 금리, 어디선가 돈을 가져오는 데는 비용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어떻게 오른 겁니까? 일단 작년 10월 그러니까 1년 전에 터졌던 레고랜드 사태부터 저희가 떠올려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당시에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그 불안감 때문에 시장 금리가 크게 껑충 뛰었었고요. 그 당시 발행했던 고금리 예금 상품들이 이제 1년이 돼서 만기가 도래를 하니까 이 예금을 은행들이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또 높은 금리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또 은행들이 또 대출 재원으로 가장 많이 발행하는 게 금융채. 여기는 은행채가 이제 속하게 되겠는데 최근까지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죠. 또 이스라엘 전쟁 같이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더해지면서 이런 금융채 금리를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코픽스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제 주담대 금리도 오르게 되는데요. 네. 주요 시중은행들 이제 내일부터 이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오른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0.1%포인트에서 0.15%포인트까지 주담대 금리의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오르네요. 네. 근데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라는 것에다가 네. 가산금리를 얹어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산금리는 어때요? 이 가산금리라는 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산금리를 은행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을 조정을 하는데 이 은행들이 매기는 가산금리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올해 추세를 봤더니요. 기준금리가 동결 상태인 가운데서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월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지금의 3.5%로 올린 뒤에 그 뒤로는 계속해서 동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이 산정한 가산금리 추이를 보면 7월까지 그러니까 여름까지 계속 올렸어요. 1월에 이게 2.64%였는데 계속 올려서 7월에는 3.05%까지 올려서 정점을 찍었고요. 그러다가 8월부터 내려서 현재는 2.79%입니다. 은행들이 이 가산금리를 통해서 이제 대출 금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해서 남기는 마진이 이제 가산금리라고 네. 보는데 기준금리가 동결된 기간에도 가산금리를 올렸어.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진을 얼마나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건데 그러면 과거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봐서 한 10년간 가산금리 수준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지난 10년간 가산금리 평균과 비교를 해도 최근 수치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2014년에 기준금리가 2%였을 때요. 이때 5대 은행의 주담대 가산금리 평균이 0.87%였고요. 작년에 기준금리가 이제 2%대로 올라서면서 5대 은행 가산금리 평균 2.5%대로 올라섰습니다. 은행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준금리 수준을 가산금리 수준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산금리를 책정을 할 때 시장 금리도 반영이 되지만 여기에는 뭐 정책적인 면이 반영되는 대손 충당금, 적립 수준, 또 인건비 같은 부분, 또 신용 점수별 연체 위험률 여러 기준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매겨진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 또 이 은행들의 이런 설명이 납득이 가면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5대 시중은행이 올해에만 3분기까지 30조 원이 넘는 누적 이자 이익을 올렸거든요. 어쨌든 가산금리가 은행들이 올리는 이자 이익과 직결이 되는데 은행들이 계속해서 역대급 이자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거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이런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질타를 하자 은행들이 또 부랴부랴 가상금리 인하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는데 모르죠. 또 이런 분위기가 사그라들면 슬그머니 올릴 수도 있겠죠. 은행들 이야기 들어봤고 염현석 기자에게 마이크 넘길게요. 고용 상황이 조금 좋아져도 장년층이나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오히려 청년층 고용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네, 실제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10월 고용 도양을 보면요. 15세에서 29세 취업자 수, 그러니까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6만 6천여 명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 1년 전과 비교하면요. 8만 명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요. 12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요. 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인구가 줄어드니 취업자 수도 줄 수 있는데요. 네. 바로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 활동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10월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이 37만 3천 명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천 명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여전히 평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추산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전체 청년 인구의 4.9% 그러니까 거의 5%가 쉬었음 청년인 겁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쉬었음 인구는요. 전체 청년 대비 2% 수준이었는데 이게 거의 5%까지 2배 넘게 올라간 겁니다.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배경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평생 직장 개념이 약화되면서 이직이 이렇게 증가된 이런 구조적 요인이랑 이런 추세적 요인, 인구 감소라는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맞물려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쉬었음으로 대답한 청년들 대부분이요. 대학생임을 감안하면 우리 청년들의 구직 활동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쉬었음이라는 건 학원도 안 다니고 네. 군대 갈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구직 활동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요. 네. 그런 청년들이어서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게 40만 명 안팎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좀 돈을 써서라도 어떻게 좀 움직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요. 여기에 총 9,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거의 1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데요. 요즘 신입을 뽑는데 대부분 경력 같은 신입을 많이 뽑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는지 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요. 정부가 재학생들을 위해 민간, 정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7만 4천 명까지 이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업, 조선업 등 10개 산업 분야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위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이라는 건데요. 내년에 총 2만 4천여 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한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요즘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제 워라밸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될까 싶기도 한데요. 좀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사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직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사실 일자리를 이 조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쉬었음이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당당하게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쉬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유로 나는 이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충전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쉬었음 상태를 청년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성향도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통계 조사 답변할 때도 그냥 자유롭게 말한다. 그냥 성향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이들이 그러면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건데요. 또 요즘과 같이 첫 직장이
평생 소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시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직장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때까지 구직하지 않고 관망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정부의 대책을 보면 보조금을 주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아까 빈 일자리 이것도 이제 보조금을 형태로 많이 주는데 선호되는 일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네.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을 일시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손석구 평론가 얘기 갑니다. 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이게 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금액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가 올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나 혹은 이에 따른 뭐 행정 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름, 뭐 나이, 주소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이 지방세는 3,800억 원, 이에 따른 행정 제재 부과금 690억 원 해서 4,500억 원 가량입니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국 명단 공개자의 47%를 차지했고요. 개인과 법인 상위 12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예, 서울에서는 총 이제 누적 명단까지 다 포함해서요. 14,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들이 밀린 세금액만 누적 1조 6,400억 원. 서울에서만 1조 6천억. 누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롭게 포함된 신규 인원도 있습니다. 이들만 1,300명에 달합니다. 이런 신규 명단 공개자 1,300명 중에서 개인은 931명, 체납액은 625억 원이었고요. 법인은 369개 업체로 또 체납액은 287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이 약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법 규정에 근거해서 실명을 공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사람은 누굽니까? 네. 40대 남성이었고요. 네. 김준엽 씨였습니다. 김 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 판매하는 업에 종사를 하는 분이고요. 체납액은 190억 원이었고 이분이 2년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2위는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로 152억 원가량의 세금을 체납했고요. 계속해서 기업인들이 그 순위에 올라 있는데요. 82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72억 원을 체납한 이동경 전 KN밸리 대표가 각각 4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신규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안혁종 씨가 125억 원가량을 체납해서 1위였고요. 자, 법인으로 넘어가서 법인 체납액 1위는 이 제이유개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체납액은 113억 원이었고 뭐 제이유네트워크, 에버원 메디컬 리조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을 받은 관세청은 이제 체납자가 해외여행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다. 이를 압류를 하고요. 뭐 해외 직구로 수입품을 사들이려고 한다고 하면 통과를 보류시켜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예 정상적인 영업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네. 또 이렇게 버티는 법인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있는 거고요. 네. 항상 그 반복되는 이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참 이게 버티면 더 불리하다라는 걸 또 세게 좀 알려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염현석 기자. 네. 오늘 수능인데 네.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변경되는 것들이 있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뭐 오프닝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좀 경제와 관련된 분야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은행문이 1시간 늦게 열립니다. 네. 지금 가셔도 은행문은 닫혀 있습니다. 어허. 은행의 영업시간이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됩니다. 네. 또 대표적으로 주식시장도 늦게 열립니다. 네. 수능 당일 주식과 금리시장은 개장과 장 종료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요. 네. 통화상품과 금선물은 개장 시간만 1시간 연기됩니다. 폐장은 똑같이 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정규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 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은 오후 4시 4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지금 주식창을 보셔도 아직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9시에 이렇게 주식시세 보시려다가 왜 멈췄지? 아직 고장난 게 아닙니다. 고장났나? 예, 그런 거 아니고요.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항상 이맘쯤 되면은
외국에서도 외국인들도 또 외신에서도 굉장히 참 신기하게 쳐다보죠. 네, 해마다 신기한가 봅니다. 네. 수능 전날인 어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요. 한국 연례 입학시험 셧다운에 대비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내용을 간략히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수능일에는 전국 학생들이 매우 중요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함에 따라 한국의 많은 영역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주요 보도 내용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총 50만 4,588명이 전국 고사장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을 치르는데 네. 기업들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 시작을 늦추고 주식 외환 시장 거래 시점도 늦춰진다. 시험에 지각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 경찰이 배치되고 시험장 주변을 이동하는 열차와 차량은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오후 영어 듣기 평가 중에는 항공기 이착륙도 35분간 정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그 외신이 계속 소개를 해주는 거죠. 외국에. 네, 맞습니다. 특히 수능을 위해 항공편 총 94편의 일정이 조정되고 군사훈련도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 이때 사격 훈련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이런 과열 양상이 이제 나오는 걸로 이제 뭐 원인이 또 진단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블룸버그 통신은 그 과열 양상 중 하나를 사교육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사교육비 가계 지출이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기사에는 199억 달러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26조 원입니다. 이게 사교육 지출은요. 가계 지출의 지금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참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사교육도 많이 들어가는 건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오늘 어찌됐든 간에 시험을 보고 난 수험생들을 위해서 네. 기업들도 뭔가 이벤트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능 대표 이벤트는 역시 수험표를 가지고 오면 할인해주는 이런 이벤트입니다. 네. 올해도 이 대표 이벤트가 바로 시행이 됩니다. 커피업계는요, 음료 무료 쿠폰을 제공하거나 무료로 음료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요, 장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통 보니까 40에서 5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대표 프로 스포츠죠. 프로 농구와 프로 여자 배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 관련도 수험표를 가지고 오면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험표 꼭 챙겨야 됩니다. 네. 이거 그냥 다 끝났다 그래서 막 버리면 안 되고. 그렇죠. 수험표 써먹을 때가 때문에 많습니다. 수능을 본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방금 안내해드린 그 상품들을 받을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찰떡 붙어라, 찰떡같이 붙어라 라는 의미로 이 음식을 우리가 선물하기도 하죠. 최근에 뭐 떡집, 편의점, 백화점 다양한 곳에서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연하고 같이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수험생을 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3309님, 오늘 쌍둥이 아들이 수능을 봅니다. 긴장하지 말고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출근하느라고 바래다 주지도 못했는데 수능 끝나고 오면 수고했다고 안아줘야겠습니다. 쌍둥이가 수능을 보면 또 얼마나 또 애가 타시겠습니까? 이따 저녁에 따뜻한 저녁 같이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4556님, 둘째 딸 검정고시 후에 친구들보다 먼저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우, 대단하네요. 근데 잘 찍고 오기를 바라봅니다. 아니, 잘 풀고 와야죠.
어머니신지 아버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잘 찍고 오기를 바란다고. 예. 아는 건 다 풀고 예, 모르는 건 잘 찍고. 그리고 0053님도 우리 아들 시험 보는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4190님은 내 동생 이예진 진짜 수고했어. 언니가 많이 사랑하고 아껴. 너는 최고야. 라고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1918님도 수능시험 보고 있는 저희 셋째 딸을 비롯한 모든 수험생들이 실수 없이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라고 함께 또 힘을 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다들 널리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요. 법원에다가 파산하겠습니다. 라고 파산 신청을 한 10명 중에 4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 거기에서 빚이라도 내서 좀 보태서 살다가 결국엔 안 되겠소. 노후 파산까지 이르는 건데요. 이 문제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의수 교수와 함께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이수입니다. 고령층 특히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한 겁니까? 예.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사실 40대와 50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 4, 5년 기간 동안에 노인층이 이제는 한 38%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40% 정도 고령층에 의해서 사실 전체 파산을 신고하는 층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조금 열심히 노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산활동 주변에서 그 여러 가지 노력한 이런 층들이 또 많았을 텐데 고령자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법원에 파산 신청까지 할 정도면 뭔가 좀 빚이 너무 많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네네.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요? 예. 지금 최근에 그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제1 그 금융권도 있고 제2 금융권도 있는데 네.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층들이 사실은 이제 고금리의 그 대부업체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게 되는데요. 이런 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노년층들이 주로 고금리 이 대부업체들의 대출을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고령층들의 여러 가지 그 자산 관리라든지 이 채무의 증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60대 이상이 이렇게 그 대출을 받아서 연체하는 비율이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7%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연체율이 한 5.4% 증가를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무려 1.7%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이 부담이 이제 최근에 좀 집중되는 것은 우리가 외환위기 그 팬데믹 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미국의 이제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리를 계속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고금리의 그 압박들이 있고 젊은 층들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생산 수단이랄까 생계 수단에 대한 다양한 적응 가능성이 있지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수단들이 굉장히 빈약해지게 되는 세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고령층이 제일 높습니다. 한 350% 정도 되니까 사실은 부채가 소득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건 다른 연령층이 한 300% 미만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50%. 또 게다가 고령층은 소득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더 갚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파산 신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파산 신청하면 나 이제 빚 안 갚아도 되겠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법원에 신청을 내게 되고 법원에서 이제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과 더불어서 이제 보통 면책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또 이제 면책에 대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빚이 얼마 정도 돼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파산 신청이 된다는 것은 사실 채무자가 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네. 빚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도박 빚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재산이 있어서 그거를 또 5년 이내에 네. 처분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을 처분하게 됐다면은 정당한 사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또 재산의 액수가 전체적인 채무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책까지 되어야만이 사실은 신용 불량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산 그리고 소득 수준까지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여건까지도 다 같이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령층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이제 젊은 층은 한때 사회 문제 많이 됐던 것도 코인 하다가 아니면 주식 투자할 때 빚을 좀 무리해서 내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거 연끌하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손에 꼽히던데요. 근데 고령층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고령층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이 굉장히 빈약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노후 소득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금에 대한 전체적으로 수혜 연령 비율이 네. 굉장히 좀 낮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생계비에 대한 생활비에 대한 그런 이제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마땅한 노후의 소득 보장 장치가 여건이 마련이 안 됐다라고 하는 비율이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장 많은 인구층들인데 대개 이들이 우리나라 이제 퇴직이 주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우리가 54세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자영업을 전전하다가 이제 소득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죠. 또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에 따른 병원비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취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런 데 대한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결혼 비용을 마련해준다든지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는 이
특히 한국이 좀 이런 경향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이혼 문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대개 일본의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등골을 빼서라도 자식들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노후에 두 분이 같이 연금이라도 받아서 하면 뭐 생활비나 뭐 월세나 조금이라도 충당이 될 텐데 노후 이혼을 하면 또 그것도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중요한 각자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또 늘어나는 문제.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러면 파산한 이후에 재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사회적 인식, 노동시장의 어떤 현실적인 면으로 봤을 때 다시 좀 회복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 이제 그 노인에 대한 정의는 신체, 심리, 사회적인 부분의 쇠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 생애 발달 단계에 네. 접어든 계층을 우리 노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후가 되면은 이 여러 가지 직업 활동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직업적 상황에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설사 취업했다 하더라도 이 젊은 그 전의 연령층에 대한 보조적인 일자리, 한계 업종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대부분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은퇴 사실상의 이제 반태기를 지나서 완전한 이제 은퇴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거의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년이라는 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이제 60세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복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적 상황에 그런 여건을 갖춘다는 게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줬다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받아야 할 채권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부담을 나눠 갖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양면적 그 양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개인 파산에 대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채권인데 네. 사회적인 비용 부담 그리고 본인의 이런 파산의 인구층들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이런 데 의존하는 계층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부분의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고령층의 어떤 금융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우리 사회가 사실 개인의 파산 신청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다 법원이 수용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사회보험이 사회 연대와 통합의 그런 기능이 있고 이들이 이제 회생을 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동시에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추가적으로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이것만큼은 필요하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연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딱 그 60세 이전까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로 활동을 하는 한은 연금을 이렇게 계속 납입을 하고 연금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연금을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든지 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빨리 주택연금 제도로 해서 이제 영모기지 제도라는 것을 빨리 도입을 했는데 일본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층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 연금과 동시에 연금 개시 연령과 은퇴 연령 간의 이 갭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고용이라고 하는 정년 폐지와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상담 이런 기능이 사회적으로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으로 이 층들이 너무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사례 관리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의수 교수 통해서 노후 파산과 그리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시죠.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학을 뜻하는 이른바 킬러 문학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수능 출제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경제 블록화라는 도전을 맞아 APEC이 중심이 되어 세계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군의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가시티 등 수도권 현안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만납니다. 새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늘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교통카드 통합 문제, 수도권 매립지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이는 행동을 심리학과 경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동경제학 시간입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재미난 주제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시리즈로. 네,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3주 동안 가는 건가요? 예, 3번 동안 이야기를 나눠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제가 취향입니다. 취향. 네, 맞습니다. 근데 취향하고 이게 경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특히 행동경제하고. 원래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는 렌즈라서 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행동을 왜 하지를 이해를 잘 하게 되면 네.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이나 소비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결국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 기회가 되게 되죠. 아하. 그래서 사업 기회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렌즈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취향을 왜 개발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취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같은 커피를 팔거나 치킨을 팔더라도 와인을 팔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도 있고 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트렌드 팔로우 시간도 있고 Z세대 네. 살펴보는 시간도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관찰도 하고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또 같이 준비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 취향도 3단계로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취향이라는 걸 개발하는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취향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때는 취향을 저희가 배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취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취향을 찾는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취향을 확정한다라고 3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취향이라는 게 그냥 좋아하는 거야 이건 줄 알았는데 예. 배우기, 찾기, 확정하기 이것도 단계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취향 배우기.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어디 다니면서 배워야 됩니까? 취향을? 배워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이 취향을 배우는 게 처음 시작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배우면서 접하게 된다. 그렇죠. 처음에 다른 사람의 취향을 내가 배우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으면 네. 다른 사람 취향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따라서 배우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뭐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취향을 개발하려면 뭐 선곡된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본다거나 무슨 와인이 좋은지 알아내려면 결국 조금씩은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우는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냥 친구한테도 그게 뭐야? 그렇죠. 이건 어떤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배우는 네, 첫 단계라고도 단계. 볼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때 뭔가 배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랄 게 좀 있을까요? 특징? 맨 처음에는 취향을 배울 때는 무조건 따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취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 친구라는 사람에 속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게 좀 세게 나타나면 아, 나는 저기 속하고 싶은데 아직 속하지 못했으니까 노력해야지. 그리고 저기 못 속하면 나는 안 될 텐데라는 걱정이 들면서 이걸 저희가 영어 단어로 FOMO라고 부르는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 그래서 뒤처지는 게 두렵다.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는 걸 우선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하기로 시작을 하는 거네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 그렇죠. 나도 소개해줘. 나도 알려줘. 이런 네.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 남의 걸 보고 배우는 게 이게 나만의 온전한 취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드는데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막 쫓아가요. 그래서 네. 입소문이 난 어떤 가게를 간다던가 뭐 아니면은 되게 유명하다. 그러면은 SNS 이런 걸 보고 막 쫓아간다든가 그러면서 유명한 데를 우선은 막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게 뭐 포켓몬 빵 이런 거라든가 또는 요즘에 식당 같은 거 예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보면 웨이팅 리스트가 긴 순서대로 식당들이 정렬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식당 정렬된 웨이팅 리스트가 긴 식당 중에서 1등, 2등, 4등, 5등이 같은 식당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지? 한 번은 가보고 싶다. 갔다 와서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한 번은 가보고 싶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시작입니다. 있어 보이는 곳이 더 있어 보이는. 예.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남들이 가는데 딱 가고 나면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데 그냥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독특한 나만의 걸 찾고 싶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취향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이 딱 생기는데 그때 내가 대중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독특한 취향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점점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분화된 취향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특정한 커뮤니티에 들어간다거나 뭐 책을 읽는 모임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와인을 공부할 수 있는 특정한 모임에 간다거나 하는 것처럼 특정한 전문가들 모임에 점점 찾아가게 됩니다. 아하, 처음에는 따라하고 배우고 해보고 하다가 그 경험이 쌓이면서 발달이 그렇죠. 되는 것처럼요. 네. 근데 이게 또 취향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의 취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실험한 것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대중의 취향을 쫓아가다가 대중의 취향을 버리고 나만의 취향을 찾기 시작하는 건데 네. 이 대중의 취향을 왜 버리고 나만의 걸 찾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 네. 이 컨테이저스라는 책을 쓴 조나 버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네.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원래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인데 옛날에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네. 그 저희 옛날에 암스트롱이라고 하시는 그 자전거로 굉장히 잘 타는 사이클 선수. 네, 사이클 선수. 예. 그분이 항상 1등을 하시다가 암에 걸렸다가 극복하고 돌아와서 다시 1등을 한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재단을 세우고 암 환자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노란색 고무 팔찌를 차면 기부를 얼마를 하더라도 너가 날 도와줬어라는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부생들한테 얼마든지 좋으니까 기부하면 팔찌를 줄게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차기 시작했거든요. 1주가 지나고 나서 대학원생들한테 소개했더니 많은 대학원생들이 기부하고 팔찌를 찼어요. 네. 그리고 나서 1주가 지나서 학부생들을 찾아갔더니 전체 중에서 36%가 팔찌를 안 차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대학원생들이랑 똑같은 취급받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서 보면 스탠포드는 학부도 대학원도 박사도 다 훌륭한 학교지만 네.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맨날 공부만 하는 저 대학원생들이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저 그룹에 속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몇 살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그렇죠. 오히려 조금 그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느껴지니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 한 대로 묶이기 싫어. 그렇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팔찌를 안 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실험인데 이게 정확하게 뭘 보여주냐면 제가 요즘에 대학교 학부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나 그러면 저는 페이스북을 좀 쓰니까 뭘 쓰나 하고 물어보면 페이스북을 쓰는 학생이 정말 없어요. 전부 다른 인스타그램을 쓰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들한테 틱톡도 쓰나요? 그럼 또 틱톡을 쓰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틱톡은 더 어린 학생들이 쓰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에 이제 글 길게 쓰면 이제 꼰대 소리 듣고 젊은이들은 사진 한두 장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짧은 영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같이 섞여 있는 걸 또 싫어하게 된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자신의 취향을 또 이렇게 막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같이 해보자, 이거 어때 이러다가 네. 이거 좋은 거야, 너도 해봐. 네, 그렇죠. 이것도 어떤 상황일까요? 그거는 뭐 나쁜 상황이죠, 사실상. 그래서 취향이라는 게 개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취향을 강요하는 건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고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 대신에 내가 취향이 개발됐는데 누군가가 그걸 해보고 싶다 그럴 때 도와주거나 알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강요해서 너가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코 그래서 사람을 당길 수도 없는. 네, 그렇죠. 이걸 만약에 사업적으로나 창업할 때나 자영업자 분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또 좀 팁을 주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1단계 이 배운다는 거 안에 네. 처음에는 대중의 취향을 쫓아간다, 나중엔 대중의 취향을 포기하고 멀리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대중이 원하는 취향이 뭘까를 우선은 찾으셔야 돼요. 왜 저 식당은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떠난 사람들이 가는 아주 독특한 식당이나 공간이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거기로 다시 모이는가. 대중의 취향을 멀리하는 이유가 뭔가를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주 작은 단계지만 두 번째에 있는 취향이 명확한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취향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잘 알면 그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만의 취향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에 오세요 라고 우리 공간을 좀 색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취향 저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영업도 그렇고 잘 될 수 있겠죠. 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10시에 열리게 되는데 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한국 시장은 저평가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부 때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시죠.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옵니다.